박문수 어사와 처녀들의 지혜. 옛날에 어사가 한참 길을 걷다 보이 10서너 살쯤 된 어린 처녀를 만나게 됐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가게 됐지. 그러다가 어사가 물었다. 네 성이 뭐로? 그러니 처녀가 대답했다. 발바닥 맞은편이래요. 야, 네 어디 사노? 비온 뒷밭에 살아요. 어사가 또 물었다. 네 이름은 뭐로? 처녀가 이리 대답했다. 상주 헌옷이래요. 어사가 깜짝 놀랐다. 몇십 년 공부한 어사인데 비온 뒷밭 같은 말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상주 헌옷이라는 성씨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 말이다. 내가 명색의 어사인데 이렇게 백성들 말을 이해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문사를 봐야 할까? 하고 속이 답답해졌다. 그래 한 심리 가디마는 손님 잘 가이소 나는 요리가요. 하고 갔는디 조금 있디 또 다른 어린 처녀를 만내 또 동행하게 됐지. 어사가 또 물었다. 니야 성은 뭐로? 그러니 처녀가 대답했다. 사람 죽은 사흘만이래요. 어사가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 죽은 사흘만이 성이라니 이게 또 무슨 소리고? 어사가 또 물었다. 그럼 이름은 뭐로? 그러니 처녀가 대답했다. 정월 초하룻날이래요. 어사가 다시 물었다. 그래, 니 어디 사노? 그러니 처녀가 대답했다. 술 먹은 빈잔에 살아요. 어사가 속으로 감탄했다. 내가 어사라고 해도 이런 말을 이해 못하니 백성들 문사를 보면 답을 못하겠다. 옛날에는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 다 걸어 다녔다. 그래서 어사는 날이 저물어 한참 걸어가는데 조그만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동네엔 재를 모아 거름 낼 때 쓰던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열댓 명 나와서 뭔가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문책을 옆에 찌고 배우는 그런 때였다. 그 중에 20살쯤 된 커다란 아가가 담뱃대를 숙구대비로 엮어 만든 무대 위에 앉아 호령을 하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 놀이가 원노름이었다. 어사는 그 광경을 보고 무대 앞에 꿇어앉아 말했다. 원님께 상서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가가 물었다. 무슨 말인데? 어사가 대답했다. 오늘 길을 가다가 여시가를 하나 만나서 동양이 됐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성은 뭐로? 그이가 대답하길 발바닥 맞은편이라 그러고 사기는 어디 사노? 그이가 대답하길 비온 뒷밭에 산다 그러고 이름은 뭐로? 그이가 대답하길 상주 헌옷이라 그러더이다. 그러자 아가는 크게 말했다. 그래 니 모르나? 어사가 대답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가가 풀이를 해줬다. 가 사는 데가 비온 뒷밭이라 했제? 비가 오면 땅이 진밭 되제? 그러니 그 아이가 사는 데는 진밭이고 발바닥 맞은편은 신이라. 그래서 성이 신씨다. 그리고 상주 헌옷이라 했제? 상주는 신제복을 말하는 기라. 이름은 신제복이고. 어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래 또 길 가다가 다른 여시가를 만나 동양이 됐는데 물었습니다. 네 성은 뭐로? 그이가 대답하길 사람 죽은 사흘만이라 그러고 사기는 어디 사노? 그이가 대답하길 술 먹은 빈잔에 산다 그러고 이름은 뭐로? 그이가 대답하길 정월 초하룻날이라 그러더이다. 그러니 아가는 다시 크게 말했다. 그것도 모르나? 어사가 대답했다. 예, 모릅니다. 아가는 다시 풀이를 해줬다. 술 먹은 빈잔이라 했제? 그건 공주를 말하는 기라. 빌 공자 써서 공주란다. 그이가 사는 곳은 공주이고 사람 죽은 사흘만이라 했제? 사람이 죽고 나면 사흘 안에 널에 드가제? 널은 곽이란다. 그래서 성이 곽시다. 정월 초하룻날이라 했제? 그건 정일이란다. 정월 초하룻날이 정일 아니가? 그래서 이름은 곽정일이다. 어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연나무 살 먹은 애 이름도 몰라서 풀이도 못하는 내가 어사가 되어서 뭘 하겠나 싶어 돌아가 3년 더 공부를 하고 다시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어사는 쉬었고 그 이튿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졌네. 그래서 근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 거기서 기다리는데 집안 어마이가 저쪽 집에 방아 찍으러 간다는 거라. 옛날에는 보리를 찧어서 먹으려고 방아 찍으러 다녔지. 어마이가 그 집에 가보니 핏자루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연나무 살 먹은 자기 아이를 부르며 말했다. 야야 아무거사 아무거사. 아이가 대답했다. 뭐
야, 여기 방간에 와보니 비가 없다. 집에 비 좀 가져오너라. 아이가 대답했다. 어이. 그러고는 개를 불러 새끼줄을 한 바리 가지고 오더니 개 허리에다가 빗자루를 꼭 잡아매더라. 그러고는 어마이한테 말했다. 어메, 개 부르소. 어마이가 황당해서 말했다. 아, 요놈아, 내가 빗자루 가져오라 했지. 개는 왜 부르라 카노?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아, 개 부르게. 개 부르게. 어마이는 바쁘기도 하고 그냥 개를 불렀다. 개가 쫓아오니 그 허리에 묶인 빗자루가 딸려왔다. 연나무 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기발한 궁리를 한 거라. 어른들이 보고 말했다. 자가 크마, 자가 장래에 큰 사람이 될 게다. 이 일이 있은 후 어사는 돌아가서 한 3, 4년 동안 공부를 더 하고 나서 다시 나왔지. 그 후로 그는 머리도 더 좋아지고 지혜도 깊어져서 정말 큰 사람이 되었다. 어른들이 말하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궁리가 있어야 사람이 큰다는 거였다. 조사자가 물었다. 그 어사가 어느 어사인지 모르고요? 그러니 대답했다. 박문술세. 주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만으로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어사는 수십 년 동안 공부했지만 백성들의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발바닥 맞은편, 비온 뒷밭, 술 먹은 빈잔 같은 표현은 단순한 학문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적 맥락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이는 현실과 사람들의 관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의 어려움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라고 자책한다. 그의 모습은 높은 지위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겸손함과 백성들의 언어와 삶을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지도자에게 필수적임을 일깨운다. 이야기 속 표현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모습과 어려움을 담고 있다. 발바닥 맞은편은 신발, 비온 뒷밭은 임시 거처, 술 먹은 빈잔은 공허한 현실을 비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언어와 사고 방식이 다양하며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아이가 어머니의 요청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행동했던 일화는 고정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엉뚱해 보일지라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시도가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결국 이 이야기는 권위나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창의적 사고와 더불어 타인의 말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문제 해결과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교훈을 준다. 영리한 과거군. 옛날 과거 시험 보던 시절이야. 사람들 말로는 한시관 시험관이 심사를 떡 하는데 자기 친척인지 아는 사람한테 꼭 합격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날 시험 본 사람들 중에 똑같이 동점자가 2명이 나온 거지. 한 명은 시관이 미리 찜해둔 자기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전혀 모르는 생판남인데 이놈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뭘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해버리는 기라. 시관이 은근슬쩍 좀 실수라도 해라 하고 바라지만 그 놈은 실수를커녕 더 번뜩이는 답을 내놔서 시관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시관이 속으로 생각했지. 이놈을 꼭 떨어뜨려야 하는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야겠구나. 그리고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 이보게, 서울 2조 임경업 장군 집의 대밭이 참 크다고 들었는데 그 대밭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사람들은 그 질문 듣고 아니 저게 뭐라고 묻는 거야? 하고 웅성거렸지. 근데 그 똑똑한 놈이 바로 대답하더라고. 우리 외갓집 대밭만 하여. 이 대답에 시관이 잠시 멈칫했어. 뭐라고? 외갓집 대밭?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도 시관은 포기하지 않았지. 다시 물었어. 그래? 그럼 임경업 대감집 대밭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그 놈이 또 똑같이 대답했지. 우리 외갓집 대밭만 합디다. 시관이 이젠 열이 받아서 큰 소리로 말했어. 야, 임마. 너거 외갓집 대밭 내가 봤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놈이 아주 침착하게 내도 임시 대감 대밭 본 적 없음소.
하고 되받아치는 거야. 사람들 그 순간 박장대소를 했지. 저놈 아주 시관을 가지고 노네. 시관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 억지 질문을 했으니 억지 답이 돌아오는 건데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니니까. 결국 시관은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어. 에라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놈이 너무 똑똑해서 못 떨구겠구나. 합격이다, 합격. 그렇게 똑똑한 놈은 끝내 합격했고 시험 끝난 후 사람들 사이에선 이 이야기가 쫙 퍼져서 다들 크게 웃고 말았다는 거라. 주에 시관은 자기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동점자인 응시자를 억지로 떨어뜨리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답하기 어려운 엉뚱한 질문으로 약점을 잡으려 했죠. 서울 임경업집 대밭이 얼만큼 크냐? 라는 질문은 애초에 답을 알기 어려운 질문이었고 응시자가 대답하지 못하면 떨어뜨릴 핑계를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응시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재치 있게 답하며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었죠. 결국 시관은 아무리 교묘한 질문을 던져도 설득력 있는 평가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부당함을 드러내며 부끄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응시자는 부당한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재치와 유머를 활용해 현명하게 맞섰어요. 우리 외갓집 대밭만 하다라는 대답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면서도 질문이 부당함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시관이 내 외갓집 대밭 내가 봤나? 라고 묻자 내도 임시 대감 대밭 못 봤다라고 되받아친 것은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부각시켰죠. 이러한 응시자의 태도는 시관을 무력화시켰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웃음을 주며 그의 지혜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대신 재치로 대응하는 것이 부당한 권력과 상황을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천원님과 지혜로운 천서방 부인. 옛날 경상도 사천이란 곳이 있었지. 지금은 사천 군수라 불리지만 그전에는 원님이라 했거든. 진주에서 남강을 건너야 사천으로 갈 수 있었디.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지만 그때는 나룻배로 강을 건너던 시절이라. 서울에서 과거를 합격한 젊은 원님이 사천원님으로 새로 부임하게 됐어. 발령이 나서 진주에서 남강을 건너 사천으로 가는 길이었지. 원님 일행이 배를 타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30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안악이 막 뛰어오면서 소리를 쳤어. 그 배 멈춰라. 그 당시 원님이 지나갈 때면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던 시절이었거든. 그런데 이 젊은 안악이 원님이 탄 배를 향해 명령하듯 소리치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사공들도 놀랐지만 원님의 허락을 받고 배를 멈췄지. 안악이 배에 올라타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어. 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천서방의 안 사람입니다. 남편이 병환이 나서 약을 지으러 가느라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농을 쳤디. 허허, 젊은 안악이 천서방을 데리고 살면서 욕을 보내. 여기서 원님은 성이 천씨인 남편을 두고 천서방이라며 약간 장난스러운 농담을 한 거였어. 그런데 이 안악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바로 받아쳤지. 예, 저는 젊은이 천서방과 삽니다. 그런데 원님 사모님께서는 연세가 드셔서 사천원님을 모시느라 더 애쓰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 원님도 잠시 당황했겠지. 그런데 부두에 배가 닿자마자 이 안악이 배에서 폴짝 뛰어내려서는 원님에게 말했대. 동생, 어여 내리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원님이 나이도 많고 높은 사람인데 이 젊은 안악이 왜 원님을 동생이라 불렀겠어? 안악이 또 말했지. 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 한 배 속에서 있었는데 내가 먼저 나왔으니 내가 누님이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또 한바탕 웃었디. 원님도 허 웃으며 그 안악의 배짱에 감탄했겠지. 그 뒤 안악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말했어. 원님, 제가 무례를 범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사천의 어느 꼴에 사는 천서방의 안 사람입니다. 만약 원님께서 이 고을을 다스리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 해결하지 못하시면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 말은 겸손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원님이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였어. 결국 원님은 그날 몇 번이고 말로 눌리고 마음속으로 이 젊은 안악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며 돌아갔지. 옛날 원님이라는 자리에는 책임이 많았지.
도둑놈이 나타나면 도둑놈 잡아야 하고, 못된 놈들이 침범하면 물리쳐야 하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고, 모든 게 원님 책임이었거든. 지금이야 경찰서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다 나뉘어 있지만, 그때는 고을의 모든 일을 원님이 다 책임졌어. 그런데 해필이면 그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야. 법으로 원님은 6개월 안에 범인을 잡아야 했는데, 못 잡으면 옷 벗고 물러나야 했거든. 원님이 공부는 많이 했어도 도둑 잡는 법은 못 배웠으니 5달이 지나도록 범인을 못 잡고 1달 남기고 고민이 쌓였지. 그러다 문득 천서방 부인이 했던 말이 떠오른 거야. 원님은 고을님한테 천서방 집 주소를 알려주며 양식도 갖다 주고 길도 닦아주고 의리의리하게 준비하라고 시켰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천서방 부인을 모시러 가겠다고 했지. 겨울 눈 오는 동짓달에 원님이 가마를 보내 천서방 부인을 모셔왔어. 부인이 오니까 원님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절을 하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자기 자리를 내주며 앉게 했어. 그리고 말했지. 낭자님,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고을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못 잡으면 제가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부디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천서방 부인이 묻더래. 어느 사건입니까? 젊은 여자가 빨래를 하다 뒤에서 칼에 찔려 죽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 칼을 보더니 범인을 찾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부인이 말하길 스님 잔치를 열어 모든 스님들을 모으라고 했어.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수저 옆에 장독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지. 잔치가 끝난 뒤 장독칼을 확인했더니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 그 자리에 칼을 가져다 놓고 누군지 찾아보라고 했더니 한 작은 중이 와서 이건 아무개 스님 칼입니다. 그 스님을 잡아다가 추궁했더니 내가 시주를 받으러 가다 빨래하는 여자를 보고 몹쓸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길래 겁이 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고 자백했어. 결국 범인을 잡은 원님은 천서방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동생으로 삼겠다고 했어. 원님은 천서방 집안을 족보에도 올려주고 작은 벼슬까지 내려줬지. 이 모든 게 재주 좋은 부인을 둔 덕분이었다는 말이요. 주해. 이 이야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힘이나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혜와 적절한 조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천서방 부인의 지혜로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고을의 평화를 지킨 사례는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 역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천서방 부인은 자신의 재능과 배짱으로 원님보다 뛰어난 판단력을 발휘했다. 이는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재능과 용기가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준다. 원님이 천서방 부인의 조언을 기억하고 그녀를 찾아간 것은 주변의 인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와 논리는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는 지혜, 겸손, 재능, 배짱, 그리고 공정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영리한 아이. 옛날에 명도라는 쪽간한 작은 아이가 있었는데 참 똑똑한 걸로 소문이 났더란 거라. 하루는 명도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처이처녀가 보따리에 뭘 이고 오더란다. 보따리가 단단히 묶인 걸 보니 꽤 무겁게 보였어.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이 명도한테 장난삼아 묻거든. 명도야, 명도야, 내 저 처이가 머리에 이고 가는 거 뭐? 명도는 잠깐 처녀와 보따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대답하더라. 뱀 이올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다시 묻었지. 그래? 그 밤이 몇 개고? 명도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말했어. 64개입니다. 그렇구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처이한테도 물었지. 처이야, 처이야, 내 이고 오는 거 대체 뭐고? 그러자 처녀가 멈춰 서서 대답했디. 우리 외갓집 밤 얻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보따리 열고 한번 세하려 보자. 몇 갠고? 처녀는 피식 웃으며 보따리를 내려놓고 말했다. 아이고, 내 심심해서 이미 따따한 데서 다 세어봤습니다. 64갭디다. 이렇게 말하는 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명도한테 묻거든. 명도야, 내가 우째 그게 밤인 줄 알았노? 명도는 손을 뒤로 짝 하고 깍지를 끼며 대답했어. 제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이 물으실 때 깡치가 서쪽으로 나무를 물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며 물었지. 그게 밤하고 무슨 상관이고? 명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 깡치가 서쪽으로 나무를 물고 갔다 하면 서에 나무를 더하니 밤율자가 되지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들 무릎을 탁 치며 아, 그럴싸하다 하고 감탄했디. 그런데도 누군가가 물었지. 아이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64개인 줄은 또 웃지 않았노? 명도가 웃으며 말했디. 제가 그때 깡치가 팔팔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88은 8 더하기 8이니 64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4개입니다. 사람들이 명도의 말을 듣고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지. 에그, 이놈 봐라. 참말로 똑똑한 놈일세. 어디 가도 명도 이름값 하겄다. 그렇게 명도는 또 한 번 자기의 재치와 똑똑함으로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일 이후로 명도는 작은 몸집에도 큰 머리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며 마을의 귀여움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더란 거라. 주에 명도는 처이처가 보따리를 이고 가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징후를 빠르게 관찰하여 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처이가 보따리 안에 물건을 감추려 하거나 힌트를 주지도 않았지만 명도는 깡치가 서쪽 나무를 물고 가는 것을 보고 서와 나무라는 한자 조합을 통해 밤을 떠올린 것이죠. 이는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를 넘어서 관찰력과 응용력이라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도 관찰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밤의 정체를 맞히는 것에 이어 개수까지 정확히 예측하며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까치가 팔팔 날아간다는 표현을 통해 64라는 숫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선 재치 있는 발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더한 명도의 대답은 듣는 사람들에게 감탄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죠. 이러한 유연한 사고는 단순한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긍정적이고 즐겁게 만드는 힘을 보여줍니다. 명도의 대답은 단순히 맞고 틀린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전달하며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켰습니다. 팔팔 날아가는 까치라는 표현은 단순한 숫자 계산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재치와 유머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태도이며 지식을 전달할 때 유머와 창의성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의 일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태도를 전달합니다. 관찰과 응용력, 유연한 사고, 그리고 지식의 유머를 더하는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도의 사례는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중국 사신이 낸 어려운 문제를 푼 장성의 기대감. 옛날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라 사신이 임금님 앞에서도 막대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사신이 임금님 식견을 시험하려고 묘한 질문을 던졌대. 동해에 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머리도 없고 꽁지도 없고 등뼈도 없다. 이게 무슨 고기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말했대. 동해 유일어 무드무미 무척추라. 임금님은 당황하셨지. 그리고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다들 끙끙 앓다가 한 대신이 이런 말을 했대. 전라도 장성 땅에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은 출사를 안 했어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급히 파발을 띄어 사람을 보냈지. 사신의 질문을 전하자 기대승이 바로 대답했대. 용단호장. 용은 짧고 호랑이는 길다. 그걸 써서 보냈는데 임금님도 대신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리기만 했단 말이야. 다시 가서 물었더니 이번엔 이렇게 대답했대. 화원서방.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랗고 글로 쓰면 뭐가 난다. 그래도 답이 뭔지 모르겠으니 또다시 기정승에게 갔대. 이번에는 날 일자 하나만 써주면서 말했지. 날 일자 고기 어자를 보면 위와 아래 점을 빼고 가운데 내려 근을 빼면 날 일자 아니냐?
그제야 모두 깨달았어. 동해에 고기는 날 일자를 비유한 것이었단 말이지. 임금님이 이 답을 사신에게 전하니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대. 역시 대단하구먼. 그렇게 나라의 체면을 세울 수 있었던 거지. 그 일이 끝나고 임금님은 기정승의 지혜를 칭찬하며 이런 말을 했대. 장안만목이 불여장성 반목이라. 장안 수도에 수많은 눈이 있어도 장성 땅 반 눈깔만 못하다. 알고 보니 기정승이 애꾸였다는 거야. 출사를 안 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반쪽 눈이 수도의 수많은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말한 거지. 주해. 임금님과 대신들은 사신의 질문에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문을 익히고 공부했어도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승은 학문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며 그 지혜를 통해 나라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학문은 단순히 책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신의 질문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풀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기정승은 세 가지 비유적 표현용 단어장, 화원서방, 날 일자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고 특히 날 일자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상대방을 감탄시켰습니다. 고정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가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장성 땅의 기정승은 출사하지 않고도 학문적 깊이와 현실적 지혜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임금님은 장안에 수많은 눈이 있어도 장성 반 눈깔만 못하다고 말하며 그의 지혜를 극찬했습니다. 지식보다 현실을 통찰하는 지혜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임금님과 대신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히 노력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배우려는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겸손과 배움의 태도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사신의 질문은 나라의 체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기정승의 답변이 없었다면 왕과 대신들은 망신을 당했을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가 외교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정승은 날 일자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그의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어려운 문제도 간단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며느리 쫓아낼 시어머니 계략. 옛날에 시어마이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암만 해도 쫓아낼 핑계를 못 찾으니 골머리를 앓았다는 거요. 먼저 며느리가 빨래를 하러 간다 하니 시어마이가 저 며느리가 빨래를 어찌 하나 보자 하고 따라갔다. 그런 뒤 며느리가 시아바이 옷을 먼저 씻거든. 먼저 씻어 딱 가지런히 두고 시어마이 옷을 씻고 그 다음에 서방님 옷을 씻디. 자기 옷은 제일 나중에 씻더란 말이요. 이걸 본 시어마이가 쫓아낼 핑계가 없구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뒤 시어마이가 또 연구를 했디. 이번에는 날개 돗자리를 살인문 앞에 딱 피나 두고 저걸 밟고 들어오나 안 밟고 들어오나 보자고 했단 말이요. 그런 뒤 며느리가 빨래를 끝내고 돌아오디 빨래통을 살인문 앞에 내려놓고 날개를 깨끗이 털어서 탁 접어 한쪽에 잘 몰아두고는 빨래통을 이고 집 안으로 들어왔디. 들어와서는 시아바이 옷을 먼저 널고 시어마이 옷을 널고 서방님 옷을 널고 자기 옷은 제일 나중에 널더래. 이걸 보고 시어마이가 또 한숨을 푹 쉬면서 에라 이번에도 쫓아낼 핑계가 없구먼 했단 말이요. 마지막으로 시어마이가 큰 결심을 하고 신발 한 짝을 집 밖에 던지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 신발을 얼른 신고 네 친정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니녀는 이제 쫓겨나는 거다. 시어마이는 이번에는 꼭 쫓아낼 수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 뒤 며느리가 그 신발을 얼른 신고 친정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시어마이 앞에서 둘도 옳고 셋도 옳고 모든 게 옳습니다 하며 시어마이를 정성껏 섬기더란 말이요.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도 시댁에 대한 나쁜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좋은 모습만 보였다는 거요. 이걸 본 시어마이가 에라 이젠 진짜 쫓아낼 엄액 핑계에 없구먼 하고 결국 며느리를 쫓아내지 못하고 집에서 살게 했다. 이 이야기는 시어마이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별별 수를 다 써도 며느리가 가족을 잘 섬기고 예의를 다했기 때문에 끝내 쫓아낼 핑계를 찾지 못했다는 재미난 이야기요. 주해. 이 이야기는 겸손과 정성 그리고 진심 어린 섬김이 결국 모든 시험과 오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러한 태도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결국 돌리게 만들었다. 또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쫓아내려는 시도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과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쫓아내려 해도 며느리의 바른 행동과 마음을 보며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옛날 어느 정승이 엄청난 명산의 묘를 쓰겠다고 나섰다 하네. 그런데 정승이 묘를 쓸 자리가 문제였어. 그 자리가 이미 누군가 묘를 쓴 땅인데 정승이 그 묘의 꼴이라 불리는 뒤쪽 자리를 눌러 자기 묘를 쓰겠다는 거라. 이게 소문이 나면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 특히 그 자리에 할아버지 묘를 쓴 집안의 어르신은 밥도 못 먹고 매일 한숨만 푹푹 쉬더라는 거야. 그 집에 12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 아들이 어르신께 묻더라. 아버지, 왜 밥을 안 잡습니까? 야야, 너 할배 산소 위에다 정승이 요디를 눌린다 카이. 내가 뭐라 입이라도 뗐다간 바로 죽어삐고 어째 할 방도가 없다 아이가. 내가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에이고 아버지 참 그런 걱정 마이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께. 네가 12살 먹은 게 뭘 알아서 한다고?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걱정 마시라 안 했습니까? 그 말에 어르신이 허탈하게 웃더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말았지. 그 다음 날이 되니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일산을 쓰고 몰려들고 징도 치고 나팔 같은 재파를 불며 아예 잔치를 벌인 것처럼 북적였지. 그 12살 먹은 아들은 빨간 띠를 두르고 조그맣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더라고. 그 아들이 정승 앞에 가더니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다. 나는 이 아래에 사는 소동입니다. 정승도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 묘를 두고 온 아이가 인사하는 걸 무시할 순 없었겠지. 정승이 인사를 받고 나니 소동이 입을 열었어. 여기 있는 묘는 저희 조부님의 묘이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감님께서 쓰시려는 이 터는 원래 임금님께서 내리신 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 자리를 손대지 못하고 아래쪽에 조부님 묘를 썼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단호하게 마무리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그 자리에서 유유히 돌아갔지. 이 말을 듣고 정승이 가마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대. 한 번만 더 내가 권리를 부리면 역적으로 몰릴 거고 어쩌겠노. 여기를 쓰지 말아야겠다. 결국 정승은 가마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떠버렸지. 나라에서 터를 두고 싸운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자칫 역적으로 몰려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게지. 그 일이 있은 후 아무도 그 자리에 묘를 쓰지 않았고 소동의 집안도 더는 피해를 입지 않았대.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지. 야야, 네가 대체 정승 앞에서 뭐라 했길래 그리 고마 떠난 거고? 아들이 아버지, 묘를 쓰면 정승 나고 임금 난다는 말 전부 임금님이 내린 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풀어서 정승한테 딱 말했지에.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크게 웃으시며 네가 작은 게 머리가 크네. 내가 배울 게 많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크다고 머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그 작은 아이도 그런 지혜를 발휘했잖아. 안 그랬으면 그 집안 꼼짝없이 당했을 거라. 응, 그럼. 그렇게 했으면 나라에서 바로 밀고 들어가 역적으로 몰고 능지처참했을 게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작은 소동이 정승을 물리쳤다 하고 칭찬했대. 어찌 보면 몸집보다 중요한 건 머리와 용기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라 카이. 주에.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작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작은 몸집과 어린 나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서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승이 아이의 단호한 말과 논리 앞에서 물러난 모습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성적 판단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상황을 수습한 정승의 결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지혜와 용기는 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올바른 논리와 용기 앞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음,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와 용기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꺼비의 지혜. 옛날 너구리와 두꺼비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둥구뱅이라는 둥근 바가지 속에 떡이 담긴 걸 발견했어. 둥구뱅이는 그 당시 흔히 쓰이던 그릇으로 속을 파내어 음식을 담거나 물건을 넣는 데 사용했지. 떡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걸 본 두꺼비와 너구리는 눈이 번쩍 뜨였어. 떡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다툼이 벌어졌지. 두꺼비가 먼저 말했어. 야, 이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너구리가 지지 않고 소리쳤지. 뭐? 내가 이미 뛰어오면서 봤는데 내 거라고? 웃기지 마라. 둘은 계속 싸우다가 두꺼비가 제안을 했어. 야,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내기를 하자. 이긴 놈이 떡을 차지하는 거다. 너구리는 순간 호기롭게 대답했어. 좋아, 무슨 내기인데? 두꺼비는 간단하지만 머리를 써서 말했지. 저기 높은 산에서 떡을 굴려보자. 산 아래로 굴려 내려가서 먼저 떡을 붙잡는 놈이 떡을 먹는 거다. 너구리는 속으로 크게 웃었어. 저 느린 두꺼비가 날 이긴다고? 떡이 굴러가는 동안 내가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면 끝이지. 너구리는 기세 좋게 외쳤어. 좋다. 시작하자고. 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둥구뱅이에 담긴 떡을 굴리기 시작했어. 둥구뱅이는 산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며 빠르게 움직였고 떡은 둥구뱅이 속에서 흔들리며 이리저리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너구리는 두꺼비의 계획을 비웃으며 재빨리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어. 떡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미리 밑에서 기다리면 끝이야. 두꺼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내가 먼저 먹는다. 너구리는 신나게 내려가서 산 아래에 앉아 떡이 내려오길 기다렸어. 한편 두꺼비는 산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며 떡을 따라갔지. 둥구뱅이에 담긴 떡은 굴러가며 덜컹거리고 그릇 밖으로 하나둘 튀어나왔어. 두꺼비는 떨어진 떡 조각을 주워 먹으면서 내려갔지. 드디어 둥구뱅이는 산 아래까지 굴러왔어. 하지만 너구리가 기다린 건 텅 빈 둥구뱅이 뿐이었어. 떡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너구리 앞에서 두꺼비는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어. 뭐냐, 텅 빈 그릇만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서 두꺼비는 손에 들고 있던 떡 조각을 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너구리는 그제야 자신이 두꺼비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한탄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두꺼비는 너구리의 실수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걸 얻게 되는 법이다. 너는 너무 급했지. 결국 떡은 모두 두꺼비의 것이 되었고 너구리는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야 했단다. 이 이야기는 두꺼비의 지혜와 너구리의 성급함이 대비되며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설화로 전해지고 있어. 주에 이 설화는 두꺼비와 너구리가 떡을 두고 벌인 내기를 통해 지혜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너구리는 자신이 빠르다는 장점을 믿고 서두르며 떡을 차지하려 했지만 결국 빈 둥구뱅이만 얻고 말았다. 반면 두꺼비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며 떡이 굴러가면서 떨어지는 조각들을 주워 먹으며 모든 떡을 차지했다. 이 이야기는 성급함이 실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빠르다는 자신감에만 의존한 너구리는 핵심을 놓쳤고 천천히 가더라도 필요한 것을 확실히 얻으려 한 두꺼비는 성공을 거뒀다. 힘이나 속도보다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또한 기다림의 미덕과 신중함의 중요성도 담겨 있다.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관찰하며 행동한 두꺼비는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설화는 성급함을 피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